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엔진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72번의 기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RPM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RPM은 엔진의 회전수를 분당 회전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1000rpm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개념이라는 것은 1000회전이래요. 1000회전. 어떻게 1분당 그래 1분에 1000회전하는 거를 우리가 rpm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표시한 거죠. 회전이라는 것이 이제 레볼루션이라는 약자를 쓰고 있고요. 나누기가 퍼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분은 미닛이죠. 그래서 1분당 엔진의 회전 수를 우리가 RPM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74번에 일단 73번은 건너뛰고 74번에 사행정 사이클의 의미와 순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크랭크 쪽 2회전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순으로 사행정 완사이클을 완성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기관의 엔진보다는 엔진은 별표 하나인데 요 사이클에 대한 의미 순서는 별표 5개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그림을 보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용어 중에서 상사점이라는 용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뭐 엔진 구조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은 요거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고 먼저 상사점이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사점. 지금 피스톤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피스톤이 맨 꼭대기에 왔을 때 요거를 탑 데드 센터의 약자를 써서 TDC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탑 데드 센터. 피스톤이 꼭대기 위에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죠. 네, 그래서 탑 데드 센터의 약자이며 피스톤이 실린더 위쪽에서 속도가 제로인 지점을 의미한다. 데드라는 것은 이제 스피드가 죽었다는 얘기죠. 스피드가 제로라는 개념을 데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스톤의 위치를 나타나는 것을 상사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상사점에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는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하사점이다라고 합니다. 하사점. 여기는 버텀 데드 센터의 약자를 써서 BDC라고도 표현합니다. 버텀 데드 센터의 약자이며 피스톤의 속도가 맨 아래에 위치할 때 속도가 제로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피스톤의 위치에 따른 상사점과 하사점을 표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그러냐? 행정이라고 합니다. 스트로크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피스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내려올 때 흡기 밸브가 오픈이 되고요. 오픈이 되고 피스톤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진공이 될 것이고 이 진공력에 의해서 새로운 혼합기가 빨려 들어오고 있죠. 요 과정을 무슨 과정? 예, 흡입 행정. 흡입 행정. 입자가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예, 흡입 행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크랭크 축은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반바퀴를 회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갔을 때 압축 행정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에 의해서 폭발을 하게 되면 요거를 폭발 행정이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배기 행정이 있습니다. 배기 행정, 배기가스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자, 이와 같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가주면서 하나의 폭발 행정을 갖게 되는데요. 동력 행정을 갖게 되는데 요 순서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이 있고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은
사행정, 여기도 일행정, 여기도 일행정, 여기도 일행정, 여기도 일행정 하니까 다 더하면 사행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이클, 주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완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행정에서 완 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이며, 재밌는 거는 크랭크 축이 몇 번 회전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래서 2회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2회전. 그러니까 각도로서는 크랭크축 각도로서는 720도 회전하는 엔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행정 완사이클 엔진의 의미이고요. 이러한 그 엔진들은 연료를 연소시켜서, 그죠?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뭘로 바꾼다? 예, 이렇게 기계적 회전력 하면서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엔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엔진이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네,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크랭크 쪽 2회전에 한 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한 사이클을 완성을 하는 엔진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엔진들의 구조가 이제 가솔린 엔진과, 그죠? 가솔린을 연소시키는 엔진과 경유를 연소시키는 디젤 엔진을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건설 기계들은 무슨 엔진을 사용한다? 네,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하고 좀 차이점을 좀 보고 와서 이런 내용들이 왜 이런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요. 예, 엔진의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그죠? 상사점과 하사점을 가지고 있고 행정마다 사행정 완사이클을 이루는 엔진이긴 한데요. 가솔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스파크 플러그가 존재한다는 거죠. 불꽃을 일으키는. 근데 디젤은 스파크 플러그가 없어요. 가솔린도 물론 연료를 뿌려주는 인젝터가 여기에 있고, 디젤 같은 경우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즐이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전자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인젝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스파크 플러그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차이점의 큰 의미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연소 방식이 착화가 아니라 불꽃 점화 방식을 이용한다. 불꽃 점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착화 점화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런 큰 차이점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연료의 특징이죠. 불꽃 점화 방식과, 이건 이제 불꽃 점화 방식을 인화점 이러기도 하고요. 디젤에서는 이건 착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화점. 예. 인화점과 착화점에 대한 개념 자체는 이런 겁니다. 요것도 잠깐 소개를 하고 와야겠네요. 네, 점화 방식에 따른 구분해가지고 인화점, 착화점을 얘기하는데, 인화점이라는 것은 플래시 포인트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불꽃에 의해서 연소되는 최저 온도, 가솔린 엔진은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착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 없이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연료가 스스로 발화되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착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인화점을 이용한 거고,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가 존재하는 거고요. 디젤은 착화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크 플러그가 없어도 됩니다. 자, 한번 연료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가솔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가솔린은 지금 인화점이 몇 도냐면 마이너스 43도예요. 즉 가솔린은 벌써 마이너스 43도에서부터 벌써 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불꽃만 갖다가 탁 대면은 벌써 이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디젤은 뭐예요? 아직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솔린은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불꽃에 의해서 점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화점을 이용한 방식이다 해서 스파크 플러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가솔린의 인화점은 또 어디까지 가냐면
가솔린의 인하점은 마이너스 43도인데 경유의 인하점은 뭐예요? 50에서 70도씨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뭐 한여름에도 뭐 이렇게 뭐 50도, 7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 40도까지 올라가도 경유는 폭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관성에 있어서는 뭐 휘발유보다는 경유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유의 인하점은 50에서 70도예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꽃이 없어도 폭발될 수 있는 온도를 보니까 경유의 같은 경우는 250도에서 벌써 기화가 다 발생이 돼서 이때 불꽃이 없어도 주변 온도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가솔린의 착화점은 몇 도냐면 오히려 가솔린의 착화점이 더 온도가 올라가요. 예, 약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착화점으로 본다면은 경유가 훨씬 더 낮고 가솔린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요, 예, 인화점을 이용을 해서, 그죠? 인화점을 이용해서 연소를 시키는 거라서 압축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쉽게 폭발할 수 있고요. 디젤 엔진에서는 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착화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경우의 인하점인 50에서 70도까지 압축 시, 그죠? 압축의 온도를 올려서 경유를 뿌려주면 폭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은 뭐 압축비가 보통 뭐 한 7에서 한 10대 1 정도 되고요. 디젤은 이거에 15에서 뭐 20대 1까지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디젤 엔진이 압축비가 높은 이유는 경유의 착화점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비가 높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연소 방식입니다. 가솔린은 인화점을 이용한 거고 디젤은 착화점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면에서는 가솔린은 스파크 플러그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스파크 플러그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를 이제 연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흡입하고 압축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 그림에서는 지금 가솔린의 압축비는 약 8에서 11대 1 정도로 잡고 있고요. 디젤의 압축비는 15에서 22대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가솔린 엔진은 인화점을 이용한 거고, 인화점.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요. 디젤 엔진은 착화점을 이용한 겁니다. 착화점.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는 없지만 압축 압력을 굉장히 높게 해서 폭발을 시켜야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압축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엔진 효율도 가솔린은 30%지만 디젤은 38%에 해당이 된다. 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 엔진은 압축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진동과 소음이 높아가지고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같은 마력을 낸다 하더라도 엔진이 좀 무거운 엔진이 되는 거고, 가솔린 엔진은 좀 가벼운 엔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가솔린과 디젤을 구분하는 가장 큰 틀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본문에 가가지고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요 비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디젤 엔진의 장점 뭐에 대해서요? 가솔린에 비해서 대한 장점이겠죠.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적고 인화점이 높아 화재의 위험이 적다. 인화점에 대한 얘기했죠. 불꽃에 의해 연소되는 거. 디젤의 경유의 인화점은 몇 도였어요? 50에서 70도씨였어요. 그죠? 평상시 온도에서는 이게 연소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전기 점화 장치가 없대요. 점화 장치가 스파크 플러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기 점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장률도 적다. 그죠? 그다음에 유해 배출 가스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단점으로 가서는 압축 압력이나 폭발 압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거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음과 진동이 좀 크고 제작비도 비싸고 압축 창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시동 보조 장치인 에어플로우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디젤 엔진의
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젤 엔진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게 된 겁니다. 네, 본문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고요. 자, 75번으로 갑니다. 엔진의 용어 정리. 가솔린 엔진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정리가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블로우다운이라는 용어와 블루바이 가스라는 용어. 그다음에 상사점, 하사점, 행정. 네. 요거 여기 이제 상사점, 하사점, 행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피스톤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 피스톤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은 버튼 데드 센터, 가장 높은 곳은 탑 데드 센터 해가지고 상사점, 하사점 불렀던 거고요. 상사점과 하사점의 거리가 행정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블루 다운이라는 용어와 블루 바이가스라는 용어가 좀 나오고 있고 밸브 오버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블루 다운이라는 용어를 설명해야 되는 건데요. 요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피스톤의 움직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밸브가 언제 열려서 언제 닫히냐고 하는 이런 그림을 한번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먼저 지금 피스톤이 위에서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적에 밸브가 얼마큼 열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압축이 이루어지겠죠? 압축, 그죠? 그 다음에 폭발이 이루어져요. 폭발. 또 폭발 180도.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흡기나 배기 밸브가 어때요? 흡기나 배기 밸브가 겹치지 않고 딱딱, 그죠? 오픈이 되고 닫히고 해서 겹치는 구간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운행하면은 고속 시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드나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드나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밸브가 미리 열린 거 보니까, 예, 이렇게 미리 열려서 나중에 닫히는 거죠. 이만큼 나중에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처음에는 요만큼 열리게 만들었는데 지금 앞으로 뒤로 더 늘린 거죠. 밸브 열리는 시간을. 흡기 밸브뿐만 아니라 이제 배기 밸브도 그렇게 할 건데요. 그다음에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폭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배기 밸브도 미리 열린단 말이에요. 그죠? 미리 열려서 배기 밸브가 나중에 닫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밸브 오버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버랩. 즉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이거 배기 밸브의 이게 닫힘이죠. 흡기 밸브의 열림이죠. 둘 다 요 구간에서는 지금 밸브가 동시에 뭐예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요거를 오버랩이라고 부르고요. 이 오버랩의 구간을 넓힐수록 그만큼 숨쉬기가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밸브 오버랩이다라는 얘기는 흡배기 밸브가 어떻게 동시에 열려 있다, 동시에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오버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흑배기 밸브에 대한 얘기 중에서 폭발이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할 때, 그죠? 자, 보세요. 지금 폭발을 할 때, 폭파가 아직 피스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 피스톤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 이만큼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 배기 밸브를 미리 열어버리는 거예요. 배기 밸브를. 자, 그러면서 배기의 행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배기의 행정이. 예, 이렇게 배기의 행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블로우다운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블로우다운 현상이라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블로우다운 현상이라는 것은 배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피스톤이 하사점에 도달하기 전 배기 밸브를 미리 열어서 배기가스의 잔압으로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현상. 그러니까 피스톤이 굳이 이 배기가스를 밀지 않아도, 예, 여기 좀 색깔 좀 달리해야겠네요.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밸브를 열어버리니까 여기 있는 잔압가스가 얘를 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기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한 요런 친구들을 우리가 블로다운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스톤은 아직 내려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려오고 있는데 배기 밸브를 확 열어주니까 여기는 압력이 높고, 그죠?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작으니까 밀고 나오겠죠. 이러한 그 배기가스의 효율을, 배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밸브를 미리 열어주는 현상을 우리가 블로다운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블루 바이 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루 바이 가스. 자, 블루 바이 가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배기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압축이나 흡입을 할 적에 아직 타지 않은 탄화수소의 가스가 요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연료의 일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새는 가스를 옆으로 새는 가스. 그래서 블루 바이 가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이 용어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그거를 한번 기억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에 와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용어 정리. 블로다운 가스,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가스의 전압을 이용해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현상이다. 블루바이 가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 과대로 압축 시 미연소가 새는 가스다. 상사점, 하사점, 피스톤이 꼭대기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그 거리를 뭐라고 한다? 행정이라고 한다. 밸브 오버랩이라는 건 뭐예요?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76번의 실린더 헤드입니다. 주철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며 헤드 가스켓을 사이에 두고 실린더 블록과 볼트로 체결되어 있고요. 피스톤 실린더와 함께 연소실을 형성하며 흡배기 밸브를 구동하기 위한 캠축, 캠, 로커암 등이 설치되어 있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실린더 헤드에 대한 뭐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실린더 헤드에 대한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이죠. 실린더 헤드. 뭐 이거보다도 좀 더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처음 해봤던 내용에서 요 엔진이겠죠. 예, 요거겠죠. 예, 여기가 이제 실린더 헤드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 몸쪽은 뭐 블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블록. 요거 위쪽은 실린더 헤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에는 가스켓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밸브 장치를 하기 위한 친구들도 있고 등등등. 이런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 대한 뭐 정의 아니면 구성 요소 이런 것들 잠깐 물어본 것 같고요. 자, 실린더 헤드의 탈부착 시 주의사항. 이거는 뭐 시험이면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10별도 5개인데 실린더 헤드 볼트를 풀 때와 조일 때 어떻게 조이고 풀어야 되느냐가 참 시험에 마지막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트를 조일 적에는 반드시 규정 토크를 조이기 위해서 무슨 렌치를 사용한다? 토크 렌치. 토크 렌치라고 하는 것은 볼트나 너트의 조임의 크기를 정하는 기구인데요. 측정 도구인데 볼트의 힘의 크기를 사람의 힘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계를 응용을 해서 볼트의 크기를 정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터크 렌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실린더 헤드의 볼트 너트의 조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좀 오겠습니다. 네, 실린더 헤드 여기 있네요. 네, 요게 요런 거죠.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실린더 헤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좀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 실린더 헤드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변형이 일으켜요. 온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이 헤드의 변형도 측정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풀림 순서와 조임 순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림 순서는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요.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풀림과 조임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풀림 순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를, 그죠? 요거를 풀림으로 보고요. 요거를 조임으로 봐야겠네요. 예, 이거를 조임. 그래서 풀림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 바깥에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나선형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풀 때는 그와 반대로 풀 때는 이렇게 해주고 조일 때는 반대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이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조여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각선으로 조인다.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조이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요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엄청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77번 실린더 블록이네요. 실린더 블록에서 위쪽은 실린더 헤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실린더, 냉각수 통로, 오일 통로와 엔진의 각 부품이 부착되어 있다. 아래쪽은 오일 팬이 설치되어 있다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장행정, 단행정, 정방행정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예, 요 내용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행정과 내경에 따른 부분인데요. 이렇게 요 위에 지름을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고 행정이 아니라 내경이라고 부르죠. 내경.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행정과 내경과 행정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내경과 행정이 이렇게 짧은 것들이 있고요. 행정에 비해서 내경에 비해서 행정이 짧은 게 있고 또는 이렇게 긴 것이 있어요. 긴 것. 그래서 이거를 단행정이다. 요거를 정방행정이다. 요거를 장행정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행정이 길면 뭐가 좋아지냐면 행정이 길다 했으니까 장행정이잖아요. 그죠? 장행정 같은 경우는 토크가 힘이 아주 쏘아져요. 힘이 좋아지고 토크, 여기서는 토크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렇게 짧게 만들면 힘보다는 속도가 좋아집니다. 속도. 이런 가장 큰 특징을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보다 기냐 짧으냐 뭐 이런 내용 가지고선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문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행정은 뭐예요? 행정이 길다. 단행정은 짧다. 그죠? 내경이 더 크다. 행정이 길다. 정방행정 똑같다.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피스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피스톤 볼까요? 피스톤은 실린더 내에서 왕복 운동을 하며 흡입 공기를 압축을 하고요. 폭발 행정 압력으로 발생한 동력을 크랭크 축에 전달해서 크랭크 축에 회전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피스톤이다. 뭐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도 밑에 있는 거 보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자, 피스톤 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스톤 링의 가장 큰 작용, 밀봉 작용, 오일을 제거시키고 열을 전도시킨다라는 3대 작용, 예, 가장 큰 작용이죠. 피스톤의 작용 중에서. 네, 그래서 이런 피스톤 링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시험에서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스톤 링이 1번 압축링, 2번 압축링 하고선 요 세 개를 묶어서 오일링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 오일링에는 이제 사이드링 두 개 사이에 오일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가스가 새지 못하게끔 밀봉 작용도 하고요. 실린더 헤드에서 받은 열을 바깥쪽으로 전달해주는 전달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냉각 작용이라는 것도 하고 되면서 또 열 전달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더 붙었죠. 이거 냉각 작용이나 열 전달은 똑같은 내용이고 오일 제거가 있어요. 오일 제거. 요 맨 끝에 있는 녀석이 오일링인데 오일링이 실린더 벽에 붙은 오일을 긁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될 내용을 피스톤링의 3대 작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80번 문제입니다. 크랭크 축의 구조예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 변환시키는 축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봤더니 뭐 크랭크 축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지그재그로. 그죠? 그래서 크랭크 축의 이름을 보니까 뭐 이건 크랭크 축이고 이렇게 피스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크랭크 축 핀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가운데에 있는 친구들은 저널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고 예. 여기 저널과 크랭크 축 핀과 사이의 이 거리는 크랭크 축 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쇠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밸런스 웨이트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문제에서 잠깐 내군 것 같고요. 자, 기계식 리프터와 유압식 리프터의 장단점을 한번 보는데 뜬금없이 그죠? 기계식 리프터와 유압식 리프터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밸브 간극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기계식 리프트 방식은 밸브의 간극을 조정해야 되지만 유압식 리프트 방식은 밸브 간극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압식은 밸브 간극이 제로가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유압식은 뭐라고요? 네. 밸브 간극을 제로화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기계식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 밸브와 밸브 스템과 밸브가 내려치는 로코암 사이에 이 간극을 둔단 말이에요. 이 간극을 두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밸브가 열받으면 이만큼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만큼을 띄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밸브 간극이 너무 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밸브가 잘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인제 밸브 간극이 너무 작을 때는 또 어때요? 밸브 너무 작을 때 나왔으니까 보죠. 흑배기 밸브의 열린 기간이 길어지고 엔진 출력도 감소되며 흑배기 밸브 간극이 작은 경우 역화나 실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배기 밸브의 간극이 작을 경우 후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아무튼 밸브 간극이 너무 작으면요. 밸브가 너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이. 그죠? 너무 많이 열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계식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밸브 간극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계식에서 유압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 유압식은 아까도 정의를 내렸지만 뭐라고 했냐면 밸브 간극을 제로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림으로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긴 하는데 여기서 밸브 간극이 있다 하더라도 유압 에너지에 의해서 이 간극을 메꿔주는 이런 장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기계식과 유압식의 가장 큰 장단점, 그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서 인제 82 번은 어땠습니까? 82 번은 조금 전에 우리가 듣고 왔던 밸브 간극이 클 때의 영향과 작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 뭐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간극이 너무 크다." 그러면 "흑배기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못한다. 그래서 엔진 출력이 증가하는 감소되고 뭐 배출가스도 많이 증가할 것이다. 소음도 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간극이 너무 작으면 너무 많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밸브가 확실히 닫히지 못해서 엔진 출력도 감소되고 역화나 후화가 발생한다. 역화, 후화라는 것은 뭐냐면 뭐 오바이트 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폭발할 적에 배 흡기 밸브가 닫혀지지 않아서 가스의 일부가 바깥으로 펑 튀어나가는 거죠. 후화라는 건 뭐예요? 배기관 쪽으로 이 화염이 확 하고 나가는 거죠. 왜? 폭발 시에 밸브가 안 닫히니까.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83번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 연료 공급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시험 문항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죠. 생뚱맞게 디젤 연료 공급 순서를 찾아봐라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뭐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좀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디젤 기관의 연료 공급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제 자동차의 그 연료에 따라서 가솔린인가 디젤인가 경유인가 뭐 디젤이나 경유랑 같은 얘기니까 LPG 가스냐 수습가스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료의 특성이 달라지면 그 연료를 실린더까지 공급하는 그 공급 과정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 공급 순서에 대한 과정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료 탱크가 먼저 나오죠. 네. 연료 탱크가 있고 이 연료가 이쪽으로 인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자, 올라가면은 어디를 거치냐면 두 번째 연료 공급 펌프라는 곳을 거치게 됩니다. 예. 여기 있는 이 손잡이는 우리가 인제 플라이밍 펌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플라이밍 펌프. 예. 그러니까 연료 공급 펌프가 있고 플라잉 펌프가 인제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인제 엔진 구동이 되면 연료를 빨아들이는, 그래서 연료를 빨아들이고 어디까지 네 요렇게 필터를 통해서 연료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를 통해서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요. 분사 펌프까지.
자, 분사 펌프까지가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분사 펌프까지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연료 공급 펌프예요. 그 다음에 플라잉 펌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연료가 공기가 차 있을 적에 수동으로, 그죠? 수동으로 펌핑하는 이러한 펌프를 플라잉 펌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플라잉 펌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사 펌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서 고압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고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밸브를 이기고, 자, 딜리버리 밸브를 밀고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렇게 고압이 형성이 됐죠. 여기서는 고압이 형성된 연료를 이렇게 해서 노즐까지 내려와 가지고 분사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사 펌프, 뭐 노즐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보니까 연료 탱크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연료 탱크에서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노즐.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리턴 파이프도 있네요. 여기 연료가 쏘아진 남은 연료를 뒤로 이렇게 해서 다시 리턴 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문제를 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내려와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니고요. 네. 네, 여기 와 있네요. 네. 네, 84번 문제. 디젤 로킹의 발생 원인 그랬는데 이 디젤 로킹이라는 거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죠.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발생 원인을 찾는 건데 이 디젤 로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와서 밑에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젤 로킹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냐면 네, 지금 그림을 좀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구조에 대해 살펴봤는데 예, 요거 디젤 로킹이 이제 연료를 받아들여 가지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을 통해서 연료가 들어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떤 거냐면 먼저 우리가 디젤 로킹이 나왔으니까 디젤 로킹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인 연소가 있어요. 정상적인 연소. 그 정상적인 연소가 어떤 거냐면 연료가 이제 쏘아지겠죠. 이렇게. 네, 지금 색깔이 다 비슷해서 네, 연료가 이렇게 쏘아지겠죠. 그죠? 쏘아지는데 불꽃 여기서는 이제 착화 점화 방식이다 보니까 그죠? 착화 점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첫 번째 여기 들어와 있던 연료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첫 1번 폭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폭발 온도, 폭발 에너지가 두 번째 연료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주변에 이제 폭발 압력도 생성되면서 전달 해가지고 아주 높은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내고 크랭크 쪽에 회전력을 얻어내면 요거를 우리가 정상연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상연소.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폭발할 적에 요 에너지가 시간이 있어요. 착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료가 연소가 되는 시간을 착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착화 시간을 1000분의 4초 4ms 이내에서 얘가 이제 폭발이 되어야만 그죠? 이 친구가 이제 폭발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화 시간이 지연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착화 시간이 지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연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들어왔던 연료들이 얘가 착화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1000분의 4초 이내에 폭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연료들이 계속 막 쌓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죠? 여기저기 막 쌓입니다. 쌓여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폭발을 하는 그 지점이 이렇게 뭐 한 군데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색깔이 자꾸 여기 A라는 곳도 폭발을 하고 B라는 곳도 폭발을 하고 뭐 C라는 곳도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군성군성 연료가 모여 있는 곳에서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그렇게 다 보니까 다발적인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연료 압력이 생기고 폭발 압력이 생기고 여기도 폭발 압력이 또 생기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폭발 압력이 생기겠죠. 그런 폭발 압력들의 파장이 합쳐지면 아주 큰 폭발 파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마치 망치로
두드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실린더 블록이나 피스톤 헤드나 연소실 실린더 헤드나 피스톤이나 뭐 크랭크 축 이런 곳에 굉장한 부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엔진이 망가지는 이런 형상까지 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젤 로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디젤 로킹의 이제 원인을 찾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디젤 로킹의 원인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착화 시간의 지연이에요. 이 착화 시간의 지연이 되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이게 온도가 네, 엔진의 온도가 낮은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예, 보통 여기가 이제 한뭐 경유의 착화 온도가 한 250도인데 주변의 온도를 한 500도까지 만들어내야만, 예, 여기 있는 연소실의 온도를 500도까지 만들어내야만 폭파가 잘 이루어지는데 뭐 300도라든지 뭐 200도라든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연료가 잘 안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료가 막 쌓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폭발이 한꺼번에 폭발이 되니까 노킹이라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뭐 있을까? 그죠? 냉각수의 온도가 낮거나 또는 네, 흡입 온도가 낮거나 또는 압축비가 낮은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는 저 RPM에서도 이게 노킹이 발생할 수 있고, 예, 아무튼 온도가 낮은 거예요. 이제 근데 온도가 낮은 원인을 찾아내는 거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연료적인 측면이 있어요. 연료는 우리가 이제 저세탄가라고 합니다. 노킹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고세탄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세탄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디젤 노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젤 노킹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젤 노킹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연소 초기에 연료의 착화 지연으로 인한 다량의 연료가 동시 발화함으로써 발생되는 급격한 압력이 실린더 헤드, 블록, 피스톤 등을 타격하는 금속음을 우리가 노킹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킹의 원인을 보니까 디젤 쪽만 보죠. 디젤 엔진의 원인, 엔진의 온도가 낮은 경우, 압축비가 낮은 경우, 공기 온도가 낮은 경우, RPM이 너무 느린 경우, 냉각수 온도가 낮다, 분사 개시 분사량이 너무 많다, 네, 분사 시기가 너무 빠르다, 네, 또 낮은 세탄가의 연료를 사용한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가솔린과 디젤 노킹 원인은 서로 반대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디젤 노킹의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디젤 노킹만 보고 왔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네, 84번에 이제 원인을 이제 보게 되면 뭐 압축비가 너무 낮다, 착화 지연 기간이 길거나, 예, 착화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는데, 길거나 착화 온도가 250에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착화 온도가 뭐 300도, 뭐 500도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노킹이 발생하겠죠. 연료가 쌓여서.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냐면 우리가 세탄가라고 하는 연료 첨가제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실린더 벽 온도나 흡기 온도가 낮은 경우, 그죠? 낮은 경우 엔진 회전수가 너무 느려 천천히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디젤 엔진들은 천천히 움직이면 노킹이 발생하니까 이게는 머슴용으로 만들어 놓은 엔진이기 때문에 부하를 걸어서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악셀 페달을 좀 많이 밟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연료의 분사량이 많거나 그죠? 분사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 예, 디젤 연료가 원인인 경우 세탄가 낮은 연료를 사용했을 때 등등이 디젤 노킹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공학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림을 보고 와서 여러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85번에 CRDI라는 용어는 이제 Common Rail Direct Injection의 약자를 써서 표현한 건데 디젤 기관의 구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자식 디젤 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식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연료와 분사 시기나 양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야, 요것도 이제 각궁의 구성 요소를 찾아봐라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우리가 그림으로 좀 보고 와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야, 그림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이네요.
CRDI 엔진의 가장 큰 친구들은 요런 겁니다. 먼저 연료 탱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CRDI하고 일반 차량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게 컴퓨터를 가지고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 공급 과정에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기계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는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연료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압 펌프로 들어갑니다. 고압 펌프. 예, 그 다음에 고압 펌프와 저압 펌프가 나눠져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고압 펌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고압 펌프 속에 있는 저압 펌프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연료의 탱크 속에 있는 연료를 고압 펌프 쪽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압 펌프고요. 실제 이제 고압으로 들어간 이 연료가 고압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이 연료 파이프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연료 파이프로 들어간 다음에 옆에 보니까 다른 기계식에는 없었던 연료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Fuel Pressure Sensor, FPS라고도 하는데 연료 압력 센서가 있고 이 연료 압력 센서는 연료가 압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감지를 해서 컴퓨터한테 보내주면 연료에 이 리턴이 되고 있는 이게 리턴 되는 구멍이거든요. 리턴 되고 있는 이 뒷부분을 막았다 열었다 해가면서 연료 압력을 필요한 만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연료 압력 조절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료가 이제 뒤로 와가지고 연료가 이제 쏘아질 적에는 뭐 인젝터가 쏘아지겠죠. 네. 그럼 이러한 구성 요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레인 디젤 엔진들의 또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연료 공급 과정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자식 CRDI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컴퓨터가 있고요.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료를 쏘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신호를 받아서 여기 있는 이 공기의 흐름을 감지를 해주는 거죠. 여기 공기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 공기가 얼만큼 들어온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에어플로우 센서의 신호를 가지고 이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가 연료 라인에서 공급되고 있는 탱크에서 필터를 통해서 저압 펌프, 고압 펌프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료 파이프까지 들어온 연료를 인젝터로 통해서 실린더를 공급해주는 이런 과정인데 누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AF 센서, 그죠? 그 다음에 ATS. AF 센서나 ATS는 뭡니까? 요거는 공기 온도, 공기량을 측정해 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공기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악셀 페달이 있네요. 그죠?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으면 거기에 따르는 연료도 보상을 해주고, 네,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CRDI 엔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여기 터보 차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보 차저라는 것은 미실린더에 공기를 많이 밀어넣기 위해서, 그죠? 공기를 많이 밀어넣기 위해서 배기가스가 나가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친구를 밀어내는 거죠. 압축을 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터보 차저라고 한다. 이 터보 차저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은 공간에 공기를 많이 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터보 차저에서 압축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온도를 식혀주는 중간에 쿨러가 있죠. 중간에 쿨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쿨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조금 더 온도를 식히게 되면 공기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더 많은 공기를 넣을 수 있다. 인터쿨러를 달게 되면 10%가 더 증가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젤 엔진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다시 문제로 가서 본문으로 가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압 펌프라는 게 있었고, 커먼 레인, 연료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압력 제어 밸브, 그죠? 그 다음에 인젝터,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네, 요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86번에는 85번보다는 86번이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별표 5개입니다. 자,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 탱크에
그죠? 요런 연료 탱크에 우리가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는 연료 탱크 연료가 이제 얼마밖에 없으면은 여기에 유증기가 씁니다. 유증기. 그죠? 증기가 많이 공기와 연료와 뭐 수증기 뭐 이런 것들이 각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이 수분들이 그죠? 수분들이 응결돼 가지고 쪼르르륵 타고 이 탱크 안에 고여요. 이렇게 탱크 안에 고이게 되면 연료 펌프에서 물을 빨아 올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물을 빨아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 여기 있는 요 기계들이 다 산화됩니다. 물 속에 있는 산소와 부딪혀서 다 녹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녹슬게 되면은 디젤 엔진에 힘을 못 쓰니까 되도록이면 물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공기의 수증기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연료 탱크에 물이 아니죠.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 놓는 그런 습관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젤 엔진 한번 봤고요. 87번, 네, 윤활유의 작용인데요. 오일이죠. 엔진 오일의 작용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읽고요. 감마작용, 밀봉작용, 냉각, 세척, 방청, 응력 분산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윤활유 시스템을 좀 한번 보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윤활장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활장치의 흐름은 처음에 엔진 오일이 먼저 여기를 걸치죠. 이게 뭐냐면 오일 스트레이너라는 용어입니다. 1차 필터라고 볼 수 있죠. 거름망으로. 두 번째, 요 라인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펌프, 요게 좀 펌프예요. 오일 펌프. 오일 펌프 쪽을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자그만한 요 친구는 지금 압력 조절 밸브라고 해가지고 릴리프 밸브라고 해서 압력이 너무 높으면 연료가 이쪽으로 칭 하고 빠져나옵니다. 얘를 밀고 이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오일 필터는 다 아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바이패스 밸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필터가 막혀버리면요. 지금 아마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필터가 막히면은 바이패스 한번 눌러봐야 되나요? 필터가 막히면 오일 공급이 끊기면 엔진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요게 막혀도 오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밸브를 밀고 올라가서 공급에는 문제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바이패스 밸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일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블록을 나와가지고 각종 오일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크랭크 축에다가 오일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죠? 공급을 해주고 위에 올라가서 캠 축까지 연료를 공급을 해준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피스톤 주변에도 오일을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피스톤과 실린더 벽의 마모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오일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일을 해주는 역할은 윤활장치가 오일을 넣는 이유는 당연하죠. 엔진의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윤활유, 윤활유 오일 점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일 점검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일을 정지시켜 놓고, 워밍어프 평탄한 곳에 오일을 주차를 한다. 오일 양을 점검하는 방법을 잠깐 논하고 있는데요. 오일 양 점검 방법, 평탄한 곳에 주차를 한다. 자동 시동을 오프한다. 엔진을 끄고 하는 겁니다. 레벨 게이지가 얘인데, 그죠? 레벨 게이지가 얘인데, 를 뽑아서 보면 여기가 F로 되어 있고 여기가 로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로우선, 풀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요 선 가깝게 오일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는다. 로우선과 풀선에서 풀에 있는지 확인한다. 오일량 과다 및 부족 시에는 오일을 배출 및 보충해서 규정 오일 양에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자주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 있네요. 로우와 풀선. 네. 요것도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일 가지고 색깔 가지고 문제성을 찾아보는 것. 검정색은 일단 오염된 거고요.
붉은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4에틸랍이 유입되어 있으면 붉은색이래요. 요즘에는 이런 연료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 회자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가솔린 같은 경우는요. 옥탄가라는 것을 이제 넣게 되는데 연료를 노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 옥탄가가 납이에요. 납. 4에틸 납 속에 들어 있는 거죠. 납을 넣음으로 인해서 연료가 좀 덜 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색깔을 넣으면 붉은색이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무연 가솔린 대신에 이제 옥탄가를 벤졸계의 어떤 화학 물질을 첨가시키는데 얘가 또 색깔이 노래요. 그래서 오일이 무연 가솔린이 유입이 되면 노란색이고 4에틸랍의 그 가솔린이 유입이 되면은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보는 거죠. 우유색 이거는 냉각수가 유입됐을 경우에 우유색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요 우유색입니다. 꼭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자라는 거죠. 우유색은 냉각수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유색을 발견하신 분들은 빨리 엔진을 멈추고 수리를 한 다음에 운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 오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이런 윤활유의 작용은 엔진을 마찰을 줄이고 기밀 유지도 하고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기밀 유지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밀봉 작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히려 냉각 작용이 있는데 이 냉각 작용은 뭐 엔진을 실제 목적이 냉각은 아닙니다만은 냉각 효과도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척 작용, 찌든 때를 긁어내는 작용도 해주고 방청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슬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응력 분산이라는 것은 힘을 나눠서 골고루 분배시키는 역할을 응력 분산이라고 하는데 오일이 그런 역할도 크랭크 축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일의 윤활유의 구비 조건 요것도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는 보셔야 되겠죠. 적당한 점도를 가질 것, 점도가 생명이죠. 윤활유는 적당한 점도를 가질 것, 청정성이 양호할 것, 적당한 비중을 가질 것, 인화점, 발화점이 요 문제 잘 나와요. 인화점이 발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오일이 엔진 가솔린처럼 막 폭발하거나 경유처럼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꽃에도 또는 주변의 온도에도 잘 버텨야 됩니다. 잘 타지 않는 그런 성질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화점 발화점이라는 용어는 제가 디젤 엔진의 노킹 얘기할 적에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기포 발생이 적을 것, 카본이 적을 것 등등이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었고요. 자, 엔진 오일 점검 방법 아까 설명하고 왔는데 나오네요. 차량을 수평 상태로 두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오일 레벨 게이지가 어디에 풀선에 그죠? 풀선에 있는지 확인한다. 부족 시에는 보충하고 뭐 너무 많으면 또 배출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오염도나 점도를 점검한다. 자, 90번에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과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 등을 소개를 하는데 요것도 한번 요게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림을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오일의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일이 높아지는 원인. 네, 오일이 높아지는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자, 오일이 이렇게 오일 스트레인을 통해서 여기 있는 안전 밸브를 통해서 가는데 안전 밸브에 요 친구의 그 안전 밸브의 조절 압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높다.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설정 압력이 있는데 설정 압력이 너무 높으면 전체 오일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펌핑 능력은 일정하지만 여기 되돌아가는 오일의 이 스프링 장력이 너무 커지면은 오일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볼트 보이죠? 이 볼트를 조절해 가지고 이 스프링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쭉 타고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오일은 이런 식으로 오일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이패스 정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바이패스를 보게 되면 막혔죠. 막혔으면 여기 있는 이 바이패스 밸브는 처음에는 이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막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은 얘를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오일 필터가
막혀도 압력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압력 조절 밸브가 너무 높아도 또 이게 압력이 올라가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오일의 점도예요. 점도가 너무 높으면 압력은 또 올라가게 돼 있죠. 네, 요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오일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뭐예요?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은 또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들은 또 이런 것들이죠. 오일이 없어요. 예, 오일이 별로 없어요. 오일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겠죠. 오일이 부족하면 공기가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점도 얘기했는데 점도가 또 너무 낮아요. 그러면 오일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오일 그 피스톤과 실린더 여기 있는 이 오일 간극 있죠. 오일의 간극, 어디와 어디와의 간극, 크랭크축과 크랭크축 베어링 사이에 오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들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오일 베어링이 너무 마모가 심해서 이런 경우에는 또 오일 압력이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일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 낮아지는 원인을 자주 묻는데 그거를 정리를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점도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점도를 수치로 표시한 거를 점도 지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점도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끈끈하다, 이제 점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과 높아지는 원인과 낮아지는 원인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예,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 첫 번째 점도가 높다, 그 다음에 통로가 막혔다, 오일 필터의 막힘도 있고요. 유압 조절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은 오일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 그림에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낮아지는 원인은 많네요. 베어링의 오일 간극이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오일 펌프가 마모가 심하다. 예, 펌프의 성능이 떨어진 거죠. 오일 양이 적다. 뭐 오일이 부족한 것도 있고, 밸브 유압 조절 밸브의 장력이 약하다. 점도가 낮다. 윤활유가 연료 등으로 현저하게 희석됐다. 연료 등이라는 거는 뭐 연료가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블로바이 가스 있죠? 블로바이 가스들이 이 크랭크 케이스로 들어와서 섞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점도가 묽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일이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과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다시 정리하면 이런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요런 높아지는 원인은 이런 원인, 낮아지는 원인은 이런 원인. 네, 계속 반복적인 것이라서 읽어드리진 않고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로 체크해 놓으시고 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냉각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네요. 자, 냉각 장치는 왜 냉각 장치입니까? 엔진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를 냉각을 하지면 구조물이 형성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각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냉각 장치는 이게 엔진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 80에서 90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냉과 과열 두 가지를 다 방지하는 거예요. 열로 식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차가워지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36.5도에서 건강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온도가 뭐 34도, 뭐 33도 떨어지게 되면 저체온증에 걸리는 거고요. 뭐 37도, 38도, 39도 올라가면은 고열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게 되죠. 어딘가 아프게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요 온도가 가장 좋대요. 냉각수의 온도가. 그래서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게 유지해주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냉각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냉각장치 방식에 따라서 바람으로 식히는 것, 그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바람으로 식히는 것, 그다음에 물로 식히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냉각장치, 순행식에 대한 냉각 통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냉각장치가 엔진이 과열되는 원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냉각장치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그림을 보고 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냉각장치의 어떤 구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지금 공전시
지금 이제 물의 통로가 요렇게 물이 인제 지나가는 거죠. 물이 아직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실린더 블록에서만 갇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인제 워밍업이 좀 넘어가면 워밍업을 한 상태가 지금 이 상태고요. 워밍업이라고 하는 거는 냉각수의 온도가 80 에서 90 도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을 우리가 워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 작동 온도가 먼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이제 뜨거워졌던 물이 뜨거워진 냉각수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예, 여기 있는 요 밸브 수온 조절기라고 하는 친구에서 이 문이 개폐가 되는 거예요. 이 수온 조절기의 종류에는 우리가 팔릿형이 있고요. 펠릿형이 있고 또는 벨로우즈형이 있어요. 벨로우즈형. 요거는 이제 왁스가 들어있는 친구고요. 요거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온 조절기가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온도에 의해서. 그다음에 요 물이 이제 상부 호수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여기 라디에이터, 이 방열기라고 얘기하겠죠. 네, 방열기. 방열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요 구멍들은 물이 흐르는 구멍들은 이제 코어라고 합니다. 방열기의 코어. 물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에 의해 가지고 열을 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5도씨 정도가 들어오는 물이 있다 그러면 방열기를 통해서 나가는 물은 약 80도 정도까지로 냉각돼서 한 5, 6도 정도 냉각이 돼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달릴 적에는 바람에 의해서 라디에이터 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냉각을 시킬 수 있지만 공회전 시 차가 정차하고 있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냉각팬 모터에 의한 냉각팬이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이제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엔진도 식히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요게 인제 워터 펌프에 해당이 되죠. 워터 펌프. 워터 펌프가 물을 강제로 순환하는 이 워터 펌프의 구조는 크랭크 축의 풀리에 의해서 구동되니까 우리가 인제 요거를 워터 펌프는 누구랑 동력을 얻습니까? 그러면 크랭크 축 풀리 또는 크랭크 축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요 벨트를 우리가 팬 벨트, 냉각시키는 벨트 해 가지고 팬 벨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요. 네. 그다음에 요 상황에서 인제 엔진이 더 과열이 됩니다. 물론 인제 엔진이 끓는 온도가 일반 물은 한 100 도에서 끓지만 이 냉각 장치는 요 위에 라디에이터 캡에 있는 이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죠. 장력을 한 대기압보다 0.9 내지는 한 1.0 정도의 압력에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냉각수 온도가 100도씨에서 끓는 것이 아니고 약 120도 내지는 13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라디에이터 캡 얘기할 때마다 꼭 압력밥솥의 그 추하고 같다라고 좀 비교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압력 캡이 이 스프링 장력에 의해 가지고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더 뛰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인제 1 시간, 2 시간 계속 운행을 하게 되면 냉각수의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130도, 140도, 뭐 150도 올라가겠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부 호수나 하부 호수는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뻥 터질 수도 있어요. 예.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라디에이터 캡이 문이 열립니다. 과열이 되면은 문이 이렇게 열려요. 열려서 여분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냉각수의 최적이 또 불어날 거 아닙니까? 기체화되니까. 그래서 여분의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때 빠져나갈 때의 파이프를 오버플로우 파이프. 야, 이름도 참 멋있게 져놨어요. 오버플로우 파이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 여기 냉각 보조 탱크에다가 물을 저장시키는 거죠. 예,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또 하나 더 인제 막 가속을 하다가 공전을 하게 됐어요. RPM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한 2000 RPM으로 막 움직이고 있던 차량이 정차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750 RPM으로 다시 떨어진 거죠. 그럼 냉각수의 온도가 엔진이 식으면서 냉각수 온도도 낮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바깥으로 나갔던 물의 양만큼 여분의 양만큼 여기에는 진공이라는 게 생기죠. 그죠? 저 다시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럴 때는 나가 있던 물을 다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 요 친구들이 이제 두 개의 밸브가 있는데 아까 밀어 올렸던 요 친구는 무슨 밸브라고 하냐면 압력 밸브라고 합니다. 압력 밸브. 예, 지금처럼 다시 되돌아오게끔 밑에 열리는 요거 있죠?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진공 밸브. 네,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 자, 근데 이제 우리 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엔진의 구조도 구조지만은 냉각 장치의 구조도 구조이지만 이 과열이 언제 왜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열. 이게 냉각수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엔진의 온도가 팍 올라가는 이러한 과열 현상은 언제 발생하느냐, 왜 발생하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죠. 그때 이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 그림을 연상시켜서 한번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뭐 이제 우리가 과열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과열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원인. 첫 번째, 냉각수가 어떻습니까?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수온 조절기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온 조절기, 그죠? 수온 조절기가 아이고 이거 조절기인데 절조라고 썼네요. 잠깐 지우고 수온 조절기가 닫힘 상태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닫힘 고장, 그죠? 이런 게 있을 것이고 호수가 찢어지는 것도 있겠네요. 뭐 냉각 호수, 호수의 불량, 호수의 불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다 보면 뭐예요? 여기 라디에이터 캡 있죠? 이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 장력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방열기 캡이죠. 뚜껑 캡 불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기에 코어의 막힘,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막히면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이것도 냉각 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냉각 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열을 식히기 위한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한 핀이 있는데 이거 냉각 핀인데 이 핀에 냉각 핀이죠. 냉각 핀에 뭐 파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모터 라디에이터 팬 모터의 일곱 번째 라디에이터 팬 불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불량.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워터 펌프의 불량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워터 펌프. 여덟 번째. 많네요. 증상이. 워터 펌프 불량. 그죠? 펌프 불량. 또 아홉 번째. 옆에 있는 요 팬벨트 있죠. 팬벨트의 장력, 그죠? 팬벨트 장력이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을 수도 있죠. 여기 블록이 깨진 거거나 실린더 헤드가 깨지거나 아니면 이제 실린더 헤드에 들어가는 이 가스켓, 가스켓이 파손된 경우도 우리가 이 엔진이 과열되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저는 지금 다 암기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3번에는 수온 조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서머스탯,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실린더 헤드와 라디에이터 사이에 설치되며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펠리트형과 벨로우즈형. 그죠? 펠리트형과 벨로우즈형. 여기에는 이제 내부에 왁스와 고무가 봉입된 형태이고 내부에 알코올이 들어갔어요. 에테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 수온 조절기를 조금 더 우리가 그려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좀 보고 올게요. 이제 이런 친구입니다. 지금 냉각수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수온 조절기인데 이 수온 조절기의 종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펠렛형이라는 친구하고 하나는 벨로우즈형이라는 친구인데
얘네들의 작동이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죠? 펠릿형은 왁스의 부피 팽창에 의해 가지고 열리는 거고, 여기는 알코올은 알코올의 그 부피 팽창에 의해서 문이 개방시켜주는 뭐 이런 형태인데, 보통 이제 이런 친구 벨로우즈형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기관에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 펠릿형 같은 경우는 가솔린 기관에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압력식 캡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압력식 캡은 뭐가 있어요? 압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냉각계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비등점을 112도로 상승시켜서, 예, 저는 한 120도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112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고속용 엔진이라서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높은 온도에서도 버틸 수 있게끔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압력식 캡이다라고 하고, 냉각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고, 압력 밸브 및 압력 스프링, 진공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라디에이터 어디 있는지 구성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방열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방열기. 뜨거워진 냉각수가 라디에이터로 유입되어 수관으로 흐르는 동안 자동차의 주행 속도와 냉각판에 의해 유입되는 대기와의 열 교환이 냉각 핀에서 이루어져서 냉각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딱꼭질이 나서 네, 죄송합니다. 자, 96번입니다. 과열의 원인죠? 이거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냉각수가 부족하다, 압력식 캡의 스프링 장력이 약화됐다, 모터나 스위치 불량이다, 워터펌프 불량이다, 팬벨트 장력이 부족하다, 파손됐다, 라디에이터 코어가 파손됐다, 수온 조절기가 닫힌 고장이다. 예, 냉각수의 종류로는 중류수, 수돗물, 빗물 등이 사용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요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각수는, 그죠? 이 냉각수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냉각수의 물의 종류, 그죠? 물의 종류. 네. 이 물은 뭐뭐뭐 사용한다고요? 네, 중류수를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빗물까지도 괜찮고, 수돗물도 괜찮다. 예, 이런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연수라고 연수. 그런데 뭐 개울물이라든지 개울물 또는 우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우물물 또는 안반수 또는 바닷물,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경수라고 해서 부동액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부동액하고 섞여가지고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어떤 찌꺼기들을 막 만들어내는,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코어들이 다 막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좋은데, 그죠? 몸에는 참 좋은데 이런 미네랄들이 화학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찌꺼기를 자꾸 만들어내요. 네. 또는 이제 그렇게 찌꺼기를 만들어내면 여기에 이제 물때가 막 끼인단 말이에요. 물때가. 그러면 열의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히트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냉각수의 종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뭐 공기청정기의 종류, 그 에어클리너잖아요. 에어클리너. 네. 건식 공기청정기, 뭐 여가망으로 여가지 또는 여가포를 사용해서 작은 이물질 입자도 여가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원심식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원심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공기의 원심력으로 먼지를 분리하고 정체된 공기를 건식 공기청정기 공급한다. 뭐 습식 공기청정기도 있고, 습식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네, 습식 공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 안으로 들어오는데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오일이. 그래서 무거운 돌들은 여기 오일을 부딪히면서 여기에 잡히는 거죠. 점도에 의해서. 그리고 가벼운 공기만 다시 유입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식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건설기계 차량들에서는, 디젤 기관 차량들은 원심식 공기청정기나 습식 공기청정기를 주로 좀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여기 있는 요 친구들을
좀 묻는 문제들이 참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로는 한 2개 정도를 드릴 수 있는데 일반 승용차들은 건식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건설기계 차량 같은 경우는 요런 원심식이나 습식 공기청정기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습식 공기청정기는 아까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이 크랭크 케이스 밑에 케이스 밑에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가 오일에 접촉하면서 먼지 또는 오물이 여과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소 상태에 따른 배기가스의 종류인데 요거는 별표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기가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죠? 이 배기가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엔진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알아보는 아주 멋있는 정비 방법이 있죠.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검은색은 굉장히 농후한 경우,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지요. 그다음에 엷은 자색, 엷은 자색, 희박한 혼합이 연료가 적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하얀색, 오일의 연소, 엔진 오일이 실린더로 들어와 가지고 연소될 경우는 하얀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기억할 것은 별표 5개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일의 연소, 하얀색 가지고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 연소인 경우는 무색 또는 담청색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99번 배기장치라고 있어요. 배기장치는 이제 뭐 자동차의 엔진에서 나가는 요 가스들의 통을 얘기하는 거죠. 가스 등의 통. 예.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여기 촉매가 있죠. 촉매. 예. 그다음에 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기가 들어 있습니다. 소음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배출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유해 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소음기에 카본이 누적되면은 과열의 원인이 되거나 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압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변비에 걸리는 거잖아요. 변비. 그러니까 속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엔진 출력이 떨어진다. 소음기 손상돼서 구멍이 생기면 배기음이 커진다. 여기에 구멍이 뻥 나면은요, 이쪽으로 소음이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네, 그런 차량들은 이 소음 규정법에 어긋나니까 빨리 수리해서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10번째, 100번째네요. 100번째 과급기 터보 차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전에 터보 차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고 그림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기관의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예, 좋지요. 왜? 예, 출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죠? 출력 여기서 동일한 기관에서 출력이 증가하고 연료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 터보 차저 그러면 엔진 출력 증가를 위해서 두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무슨 내용이 있나 볼게요. 흡기관과 배기관 사이에 설치되어서 엔진에 실린더 내 공기를 압축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과급기를 설치하면 엔진의 중량은 10에서 15% 정도는 무거워지지만 출력은 훨씬 더 높아진다. 30에서 45%. 야, 그러면 뭐 디젤 기관 차량들은 이런 과급기를 안 달 이유가 없네요. 우리가 힘을 필요로 하는 디젤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급기를 달면은 굉장히 힘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예,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연소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질이 낮은 연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연소 상태가 좋아짐으로 압축 온도 상승에 따라 차컬 지연 기간이 짧아져서 노킹도 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7번째는 냉각 손실이 적어서 높은 지대에서도 엔진의 출력 변화가 적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터보가 있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예,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공기가 휙 지나가면서 이 축을 돌리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새로운 공기를 압축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터보 차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터보 차저가 생긴 적에 발생하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 적에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 뭐를 둔다? 네, 인터쿨러를 두게 된다. 터보를 두게 되면 30에서 40%가 증가되지만 또다시 인터쿨러를 두게 되면 그 상태에서 10%가 더 증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터보 장치의 원인으로 달고 있는 다른 이유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보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엔진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설명해 봤고요. 지금까지 뭐 엔진 구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략하게 한번 꼭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깊게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지식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문제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엔진 구조에서 전기 장치까지 전기 장치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뵈러 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